컴퓨터처럼 한번 딱 입력이 되면 그냥 그대로 패러다임이 이제 내가 바꾸고 싶은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컴퓨터처럼 엔터를 딱 누르는 순간 자자자자. 그러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어떤 그런 시간, 바꾸고 싶은 시간 이것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첫째 주 하고 있는 부업 콘서트를 이번에 네, 올해도 진행이 될 건데요.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예, 지금 그 카톡방에 올라온 책을 가지고 함께 아주 자유스러운 어, 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시겠다고 하십니다. 책 보는 여자님께서. 그래서 더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천천천 부 콘서트를 시작해 보는 박수를 크게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자 최우선이고요. 우리 진행하실 최나겸 책 보는 여자님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에 인사드리네요.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셨죠? 네, 네. 뭐 주변에 소음이 없으시면 오늘은 음소거 해제 버튼을 누르시고 자유스럽게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할 거거든요. 근데 주변에 내가 만약에 소음이 좀 있다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음소거를 눌렀다가 떼었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소음이 있으면 이게 되게 많이 크게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데 방해가 좀 되니까 우리 온라인 이야기하는 거에 이제 예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에 계속 이제 북콘서트를 할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책이 좋은 것도 알고 읽으면 나한테 참 양식이 되는 것도 아는데 그게 좀처럼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조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북콘서트는 계속 진행이 되고요. 1주, 2주, 2주차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가지고 1시간에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좀 있어서 2시간에 걸쳐서 1주, 2주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요 시간에 함께 북콘서트 진행이 됩니다. 저는 1000권의 책을 읽어서 소양을 갖추고 1000명의 평생 친구와 함께 1000만 달러의 자산을 만들어가는 책 보는 여자 최나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인간관계론 책 보셨어요?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봐 주시겠어요? 어, 네. 지금 손 드신 분도 계시고, 안 드신 분도 계신데, 괜찮습니다. 다음에는 꼭 읽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인간관계론 책은 1938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38년인데, 38년에 데일 카네기가 쓴 책인데요. 이렇게 이제 요 책인데 지금 절판되고 없어요. 너무나 오래된 책인데 38년이면 저희들이 언제냐면 우리나라로는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 때 이 관계론에 관한 책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선진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너무나 많은 이제 질곡을 겪고 있었죠. 나라도 없는 서름을 겪고 있었고. 그런데 이 선진국 사람들이 그때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었던 그런 흔적들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자꾸 선진국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거론되지 않았던 이런 관계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좀 배우게 되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편해요.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 편하려고. 누구한테 뭐 잘해주고 안 해주고 뭐 이걸 떠나서 내 마음이 너무나 편하려고 이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요. 이런 책이에요. 군자는 화이부동이요. 소인은 동의불아이다. 동의불아이다. 한자 나오니까 헷갈리시죠? 자, 군자는 큰 음. 뜻을 품은 사람을 군자라고 그러죠. 군자는 조화롭되 나의 주관은 변하지 않는다. 소인은 같이 놀지만 화합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소인배일까요? 군자일까요? 부자여야겠죠. 군자여야 이제 살기가 편하죠. 그죠? 어. 소인배들은 본인은 되게 소인배 같아서 편할 것 같이 생각되시잖아요. 안 그래요. 본인이 소인배여서 너무 힘들어해요, 그분들. 그런데 왜 자꾸 소인배가 될 수밖에 없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소인 같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군자를 추구해 가서 군자를 추구해서 살아가면 일단 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내 주관은 변하지 않아.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 조화롭게 잘 지내요. 이런 것이 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의 핵심은 어, 이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면 사람들은 나는 공부 이제 안 해. 아, 공부 지긋지긋해. 나 책 안 봐. 아, 책 보기 싫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책 보기 싫어요, 어느 때는. 근데 책을 보는 게 좀 습관이 돼가지고 요즘은 그냥 책을 자연스럽게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책 보는 것도 많이 힘들었는데요. 학교 졸업 후에 반드시 성인이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제 공부가 끝났어. 지식적인 공부는 끝났죠. 지식.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살려면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혜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아주 괜찮은 마인드로 정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최고 학부인 대학원까지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들이 잘 행복하게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식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를 내가 스스로 터득할 수도 있고 막 희노애락을 걸쳐서 이렇게 배워서 터득해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배워서 터득을 해서 가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 결국 감정 조절에 관한 거거든요. 성취 심리를 쓴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들이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감정 정복이에요. 경제 정복, 시간 정복, 나 자신의 정복인데 결국에 이거를 이제 배워 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에 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또 무거운 책 하나를 샀는데, 경제의 정석이라는 책을 하나 샀는데, 왜 샀냐면, 우리는 그 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돈이 무조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너무 불행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돈이 많거나 적거나 행복할 수 있고요. 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막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막,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물론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돈을 잘 컨트롤하고, 잘 벌고, 잘 모으고, 잘 관리하고, 이것들을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삶이 풍족한 삶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것도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고. 네 번째는 내 꿈을 이루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이, 이것들은 학교에서 지식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 딱 나오면 이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고, 가르쳐 주는 기관이 있고, 이거를 배우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디서 배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함께 공부해보자라고 하는 게 천천천입니다. 그래서 청권의 책을 여러 가지 걸로 이제 함께 읽어보는 거죠. 혼자 읽으면 내 지식이 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같이 놀고 같이 행복하고 그리고 함께 돈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해서 1,000만 달러의 자산을 함께 한번 모아가 보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꿈을 이루어 보자. 나 혼자 하면 어려운데 같이 하면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니까.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니까. 그래서 자꾸 북콘서트 들어와 보세요. 건강 강의 들어보세요.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혼자 알기에는 너무 좋고 벅차니까 함께 알아보자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천천 명언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비비불이에요. 오늘 이 책에서 인간관계론에서 다룰 책의 가장 핵심이 이 비비불입니다. 이 비비불을 아시면 이 책을 한 절반 정도를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제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비불의 첫 번째 비는 뭐냐면 비판이에요.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것을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비난,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막 섞이는 거죠. 세 번째는 불평. 마음에 들지 아니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 또는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불평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불평이 시작되죠. 날씨가 오늘 왜 이렇게 비가 오는 거야?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어제 별거 없이 잤는데 눈이 왜 이렇게 퉁퉁 분 거야? 왜 감기가 걸린 거야? 왜 우리 남편은 이따위로 행동하는 거야? 돈이 왜 없는 거야? 막 수많은 불편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누구를 만나면 막 계속 따다다다다 내 불평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인간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불평 많이 하고 그리고 비판을 많이 하죠. 어, 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비평가나 뭐 기자나 시사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은 남의 이것들을 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 자체가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가장 조금 해서는 안 될 게 비난입니다. 막 공격하죠, 남을. 엄청난 공격을 하는데 특히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비난을 많이 하죠. 어, 멀리 있는 사람, 좀 관계가 거리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걸 잘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한테 이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근데 사랑이 아니고 그거는 욕망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랑은 욕망이래요. 진정한 사랑은 이제 이 책 뒷부분에 나오는데 다음 주에 할 얘기예요. 존중이고 이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너 좋아해 라고 하는 걸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을 진짜 이해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천천 식구들은 이 세 가지를 하지 말자라는 것을 독서 모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땐 잘 안 돼요. 여기까지 치솟아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해기도 해요. 근데 바로 후회해요. 이런 생활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비비불 하지 말자가 저희 명언이에요. 오늘 이 비비불을 하면 왜 안 좋은지 단순하게 그래 저거 안 하면 좋지 뭐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어느 때 누구에게 무슨 일로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서로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비전스쿨이 끝나서 식구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제가 보니까 제가 다 그냥 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막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뭐 주도적으로 하라고 하면 덜 하실 수 있으니. 자, 요거 생각하셨죠? 자, 가장 이야기를 잘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호선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어느 때 누구한테 무슨 일로 불평하고 아, 비판하고. 나는 지금 최나경님에게 맨날 저만 먼저 시킨다고 불평해요. 그래도 우리 호선님은 바로 해주실 거 알아요,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나는 응. 지금 최나경님께. 음, 이해해요. 응.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언제 많이 불평을 하냐? 음, 어, 몸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을 때, 일이 막 밀려들 때, 음, 이럴 때 이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음, 왜 그러지 저 사람들이 이러면서 어떤 불평이 좀 나오고 어,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나오냐? 누구에게 나오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오죠. 멀리 있는 사람은 뭐 그런 갑다 뭐 전화 한번 하고 안 보면 그러는 건데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무슨 일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일로 뭐, 이제 센터를 저도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을 하면서, 이거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라는 어떤 그런 가까이 나하고 매일같이 부딪히는 이런 불평, 비난 있는 것 같아요. 불평, 음, 비판, 비난. 근데 음. 비판하기, 아니, 비난이나 이건 잘 안 한 것 같아요. 불평을 많이 하죠, 서로. 음, 불평. 음, 그런데 이제 비판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뭐 이거는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니야. 꼭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까. 어, 근데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게 현상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잘못된 점을 얘기해주는 거라고 하지만 그것을 단순하게 어떤 불평 불만하는 식으로 음, 막 감정이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해주는 말의 뉘앙스 아니면 방법 음, 이제 이렇게 좀 바꿔서 하면 음, 비판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액면 그대로 그냥 쏴 붙여가면서 네 시비가 이렇다라고 하면서 얘기해 준다라고 하면 한들 나 또한 마음이 별로 좋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 또한 이제 싸움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화를 하면서 오메가3가 뭐가 옳다, 그르다,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어, 이 대화 속에서 아니, 시비를 가리는 거죠. 옳고 그름을 계속 많이 가리고, 어, 내가 더 잘 안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해주고 끝까지 막 내 지식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뒤집어 보면 좀 비판 형식으로 그 사람한테는 다가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이제 그런데 제가 요즘 최근에 좀 공부해 본 거는 이렇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좀 말을 돌려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럴 때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호사님하고 저는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공감이 좀 비슷하게 가는데, 그런 거 있어요. 오늘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무조건 함구일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낙관주의, 무조건적인 부정주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양해야 되거든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내용이 있고, 그냥 막 감정적으로 막 비난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가르쳐 줘야 될 것과 비난하는 것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교육해 줘야 될 것은 교육해 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입을 다무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비난하는 거를 경계하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불평이 비판이 되고 비판이 비난이 돼 버리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면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내 주위에 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너무 외롭게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나중에 또 이야기할 겁니다. 구분해야 되는 것들. 내가 알려줘야 될 것과 알려주지 아니 안 비난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 또한 배우는 거고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음, 잘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은주님 혹시 어떻게? 저는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비판, 비난, 불평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대박. 애들한테 겨울방학을 맞아야 제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가지고, 이제 음, 고2 올라가고, 초6 올라가는 아들과 딸에게 그동안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그래, 오케이, 그래, 그래, 그래 했는데, 결과가 너무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저의 불만족으로 그렇지. 제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막 쏟아붓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책 읽으면서 많이 반성할 것 같기는 하지만 모르겠어요, 아직은. 하지만 하지 말고 이따가 될 거예요. 그죠? 어, 우리는 벗을 붙이면 내가 변화가 어려워요. 그리고 벗을 붙인다는 얘기는, 뭐라고 할까? 내가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그 말도요, 내 의지가 표현됐다요. 내가 음, 책임지기 싫기 때문에, 음. 노력해 볼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네, 노력했는데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나, 마음껏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불평하고 싶어, 애들한테. 아, 그래? 애들한테. 아, 우리 은지님은 너무 솔직해서 좋아요. 이 은지님 같이 이렇게 솔직하잖아요? 그런 나중에 바뀌는 그 변화의 속도도 빨라져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자기 기만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 솔직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건요, 상당히 정신이 건강한 거예요. 자기 기만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은 알면 바뀌기가 쉬워요. 향실님, 어떠세요? 네, 음, 네, 저도 그저 박은주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가장 힘든 게 아이들이죠. 미팅에 참여하기 전까지. 네, 또 한바탕 수다지요, 제가. 동일한 뭐 내용인데, 네, 방학을 했죠, 애들이. 네, 특히 이제 큰아들이 제일 일찍 방학을 해서 지금 방학한 지가 2주째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싶어 해요. 공부를 안 하고 싶어 해서 다니던 학원도 선생님을 탓하면서 이제 학원을 그만두고 알아서 어, 하겠다고, 어,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 방학했으니까 한 일주일은 좀 내버려 두고도 뭐 운동하고 싶다고 하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이게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이어가지고 이제 같이 아이들하고 새벽 예배를 가요. 이제 새벽에 갔다 와서 이제 말씀 들은 거 같이 나누고 이러면서 이 뭐 교회 다니시면 나기 좀 잠언 말씀, 이 지혜의 말씀 이런 말씀이어서 굉장히 내가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목사님이 좀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침에 이제 공유하고 봐봐. 야, 지혜가 있어야 되고, 뭔가 지혜를 뭐, 이렇게 또 성실해야 되고, 이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다. 만약에 목사님 한번또 이제 리바이벌 하면서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죠. 네, 노력해볼게 이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길 바라잖아요. 부모는 뭔가 교훈을 얻었다고 하면 좀 애가 좀 이렇게 그래도 조금 뭐라도 좀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낮에 이제 셋째가 아프다고 학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걔를 이제 픽업하고 집에다 이제 내려줬는데 큰애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거지.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어요. 3시 반 됐는데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집안을 봤더니 아침에 챙겨놓은 밥도 한 숟가락도 안 먹고 생식 타놓고 어. 하나도 안 먹고 3시 반까지 밥 한 숟가락도 안 먹고 게임을 하고 이게 나는 딱 그 순간을 저는 이제 게임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얘가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있어? 이제 모르게 이제 혈압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부터 해가지고 막 그 어찌네 저찌네 비난 불평 다 하고 나가라. 나가라. 그 나간다고 나가더라고요. 여기 어, 여지가 안 왔어요. 여지. 이제 어, 그 얘기를 이제 요즘 이제 친정 엄마가 집에 와 있어가지고 이제 이 아들을 이제 내가 누구한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막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 보시기에는 제가 말짓도 안 하고 교회도 성실히 다니고 막 이러니까 아유 애담이가 착하지 뭘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다가 막 퍼붓고 이제 엄마가 되게 걱정이 돼서 이제 큰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죠. 지금 어디냐 어디서 추운데 뭐 그냥 막 이렇게 그래서 뭐 이제 엄마한테 나간다고 나갔으니까 어 뭐 놀다가 교회에서 잔대. 교회에서 자고 뭐 새벽 예배를 간대. 그런 활동 끊더라고요. 여하튼 그래서 뭐 그냥 교회 가면 그 얘기를 형아들이 있고 받아주고 그냥 편안하고 뭐 이러니까 그 도피처럼 교회를 간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미팅에 참여했어요. 네, 가장 많이 저한테 아유, 이 독서 모임을 하면서 가장 많이 그 반성되고 또 잘해보고 싶고 이런 게 이제 아이들인데 참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게 또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늘상 숙제로 이렇게 늘 남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아주 솔직하게 다 아유, 얘기해요. 네. 대단하십니다. 와, 누구나 다 있는 문제예요. 근데 뭐, 은주님하고 이제 향실님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더군다나 그래도 뭐, 고2예요, 고2. 이제 고2가 고이, 올라가요. 어, 그동안은 뭐 알아서 한다고 하고 좀 놀아도 음, 아, 이렇게 안 하고 싶은 공부를 뭐 억지로 한다고 되겠나. 근데 이제 고2잖아, 이제. 이제 앞으로 좀 그래도 뭐 누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그래도 이제 어, 책임감으로라도 뭔가를 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야 될 텐데 이러지 않는 이 무책임한 이 큰아들의 어, 본이 속이 뒤집어져서 네네. 내가 안 지금, 돼요. 내는 게 마음이 예, 조급하죠, 진짜. 예. 두 분의 지금 조급함을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 과정을 다 거치신 인숙님은 어떠세요? 이거 언제 이렇게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은 다 컸으니까 아직 이제 그런 애들은 없고 다 지금 사회생활 하니까 그런 애들은 없는데 이제 조금 애들한테 조금 불만인 것도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엄마를 이기려고 하고 엄마한테 오히려 이제 지들이 먼저 이렇게 응?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엄마를 가리키려고 하는 게 그런 게 조금 내가 조금, 뭐, 싫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걔들이 옳은 소리 하니까, 비난할 수도 없고, 내가 이제 오히려 받아들여야 돼요. 걔들 말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어, 또, 불평스러운 건 내가 지금 회사 생활을 하는데,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를 누구한테 말할 수는 없고, 음, 음, 여기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상사들은 진짜 안 좋아요. 왜 아, 안 좋냐면, 하여튼, 너무 갑질이 심해. 어,
맞아요. 아니, 이제 여러 공평하게 하면 되는데,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은 감싸고, 음. 어떤 사람은 너무 불공평하게 하니까, 예, 아, 그런 점이 있어요, 우리 회사는. 음, 아. 내 그래서 조금, 상사는 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어, 네. 공평하지가 않아서, 그게 공평하지 진짜 않다. 불만이에요. 음, 그럴 때 좀 화가 나죠. 그죠? 그렇죠. 불공평하게 대하니까, 내 존재감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인승님의 그런 회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순성님은 어떠세요? 순성님이, 네, 키셨습니다. 저는 음, 그 사촌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요. 음, 근데 제가 이제 의린 입장이에요. 음, 근데 이제 저희 그 일이 그 계절을 많이 타요. 그래서 봄에 되게 바빠요. 근데 음, 막 봄에는 바쁘니까 일량이 엄청 많아요. 음, 물건이 새로 들어오면 정렬하고 가격 그 애워야 되고 이름 애워야 되거든요. 음, 근데 그 모든 일을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어요. 힘들긴 하는데 저가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니까 막 그게 너무 벅찬 거야. 아,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이렇게 손님을 대하다 보면 이렇게 친절하지 않아질 때가 있어요. 음, 그러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거를 나중에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0명을 다 상대할 때 100명에게 공평하게 친절하면 좋은데 안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음, 손님마다 상대적이긴 한데 근데 그럴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뭐 제가 나중에 뭐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불평이 쌓이는 거죠. 음,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시구나. 음. 인숙님과 같은 지금 직장 상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향리님 나와주세요. 네. 네, 향리님 어떠세요? 어, 저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집에서 아이들과 이제 같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저도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부딪히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불평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많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 내 얘기를 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입장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 불평이나 비난, 아니까 음, 아이들한테 음, 불만을 갖고,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고, 뭐,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운함이라든지, 이랬던 마음들이 이제,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런 마음들이 위로가 되고 또 풀어주고 또 다시 아이들한테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음,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 에너지도 생기고. 막 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음, 반복돼서, 반복돼서 음, 돼서, 어, 음. 큰, 좋네요. 큰 어려움은 어, 없고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또 그런 일들이 또 생기면 또 음. 풀어지게 또 되는 일들도 생기고, 향리님은 꼭 그러면서 직장에 이겨나가지는 것 나가세요. 같아요. 꼭 네? 직장에 꼭 나가세요. 아셨죠?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미자님 들리시나요? 미자님은 지금 안 들리시나 봅니다. 네. 자, 미원님? 예, 네, 미원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저는 주로 신랑한테 비판이라든지 비난은 잘 하지 않고 주로 참고 있는 편인데요.
근데 가끔 불평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평을 털어놓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아서 약간 건강 차원에서 불평을 종종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훌륭하시네요. 발전하셨네, 그럼. 옛날에는 참기만 했는데. 아,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혜원님, 혜원님, 네, 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글쎄요, 뭐 이 나이에 특별히 불평도 없고 비판도 없고 비난하는 것도 없고 일단 상대가 있어야지 하지. 상대가 없, 아, 그러네. 상대가 없네. 상대가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나이가 가리켜요. 내가 이제 음, 불평한다는 거는 음, 음, 센터에 가서 음, 센터장님한테 어류강경, 불평 겸 내 건강 안 좋았을 때 하는 거 그게 다 음, 같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근데 음, 그러니까 나이가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제 음, 나이가 벌써 80하고도 셋이잖아. 근데 네네, 불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누굴 비판해도 그쵸. 안 되고. 이제는 음,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그건 음, 얌전하게 있다 아니에요. 가야지. 그런 음, 마음인데, 젊었을 때는, 비판을 많이 한 편이었어요. 음, 불평보다는 비판. 음, 예, 그랬는데, 나이가 먹고 성숙해지면서 그게 좀 줄어들더라고. 그러니까 음,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젊은 분들도 아이들 키우다 보고 또 남편과의 관계, 자식간과의 관계에서 있는데 그 세월이 가르쳐 줘요. 어, 카네기 이런 인간관계에서 아니래도 나이가 음,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 조금 자기가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80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우리가? 네. 그 대신에 책을 많이 봐야겠죠. 네. 남의 인생도 많이 그걸 알아야 그걸 지금 땡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80에 이런 걸 깨닫지 말고 40대에 지금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회원님의 또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정옥님, 멋있으시네요. 음. 정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정옥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중이라서 말씀 못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이렇게 다 각자가 이제 어느 때 내가 비중이 제일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다 공감 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이 나한테 불평, 비판, 비난한다면 나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향실님이 아까 리얼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향실님이 막 뭔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밥도 안 먹고 하고 있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그런데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그렇게 해요. 밥도 안 먹고 지금 그림 안 그려요? 네? 막 하면서 막 해. 그리고 우리 향실님, 그래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밥도 안 먹었나? 아, 내가 좀 정신이 났네.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감정이 들까요? 어떠세요, 향실님?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역지사지해서 어, 바꿔보면. 똑같아요. 엄마 돈 벌어야지. 지금 그림만 그리고 있으면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해. 아들이 와가지고. 그럼 어떤 내 감정이 들어요? 인생이다. 내가 알아서 한다. 내 인생이다. 오, 내 예담이한테 전화해 줘야겠다. 너도 그렇게 얘기해라. 지금 약 80년 지났으니까. 뭐. 네. 이게 비판을 지적질이라고 보면 되고, 비난은 막, 이렇게 객관적인 팩트 이외에 객관적인 팩트는 뭐예요? 게임을 하고 있는 게 객관적인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죠. 예담아, 게임을 여지껏 했니? 근데 거기에서 그거는 이제 지적질이 되고 비판이 될 텐데, 비난은 너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나 돼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나가라! 이건 이제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팩트까지만 얘기를 하는 습관을 안 되면 이제 비난까지는 안 가고 팩트 이야기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올바르게 조금 빠져나오게끔 하는 방법을 우리 자신이 터득을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내가 이거를 그 엄마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아이한테 해요. 은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조급해서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조급하니까. 안 조급하면 안 그럴 텐데. 그래서 조금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노래 중에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가 있죠. 나처럼 하길 바라는 거예요. 나처럼.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해? 물론 아이들한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상대한테 비난하는 경우는 나는 안 그래. 너는 왜 그래? 이렇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에서 상대방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야.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옆에 있었던 그 어떤 분께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직진을 했는데 나 같으면 오른쪽으로 가서 저쪽에서 유턴해서 올 텐데 왜 이렇게 가요? 이러는 거예요. 난 평상시 다니던 길로 저는 다녔거든요. 아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근데 또 한 블럭 또 가니까 이렇게 좌회전하셔야죠. 왜 우회전을 하는 거예요? 막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는 그렇게 안 할 텐데 왜 나는 그렇게 하냐고 운전을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운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건널목 잘 그 신호 건너서 하고 있는데 빨간불에도 시골길인데 안 간다고 빨리 가라고. 아, 그래서 제가 아니 이분이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운전 예를 들었는데 다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 못마땅한 거야 지금. 다 못마땅해. 내 기준에서 볼 때. 다 운전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다 운전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은 상대방이 못마땅해 죽겠죠.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포기하게 돼요. 체념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 코쿠나 현상인데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변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포기를 해요. 왜? 상대방이 안 변하니까. 근데 상대방이 안 변하는 거는 진리래요. 진리. 내가 변하지 않는 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요.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딱 포기를 해버려. 아, 저 사람은 안 돼. 손절.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손절.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손절. 다 손절해버려. 결국에는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코쿠나. 그냥 나 혼자의 세계만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냥. 응. 은주만의 세계로 들어가 그냥. 그래 들어가서 안 나와. 왜? 불편하니까. 남들하고 인간관계 하는 게 불편해져요. 자꾸. 내가 변화하기 싫으니까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무지에서 오는 생각과 행동이라고 합니다. 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본 적도 없고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 속에서 들어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내 모습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무지에서 오는 생각과 행동이 무의식 중에 자꾸 습관화돼서 계속 도출이 되는 거예요. 무의식을 끊어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끊어내려고 이런 시간을 자꾸 갖는 거예요. 스트레스 상황, 동물과 사람의 차이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자가 쫓아와. 여러분을 사자가 쫓아와. 그럼 어떻게 해요? 망가요.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두 가지 반응이죠. 투쟁 반응과 도피 반응. 그럼 이제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황에 돼버려요. 그러니까 투쟁 반응은 내가 싸우려니까 막 분노가 일어. 이게 제어를 못하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도피 반응은 막 불안해. 죽을 것 같아. 그럼 이게 두려움과 연결이 돼서 그냥 도망가 버려요. 제가 좀 아까 이야기한 코쿠나.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서 그냥 나오질 않아요. 이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냐면 코르티솔과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거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분노하고 불안했을 때, 화가 났을 때, 남을 비난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게 항상 나와야 돼요. 왜냐면 사자가 나를 쫓아왔을 때 이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 근육이 강력한 힘을 쓰지 못해요. 근데 이 호르몬이 딱 나오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동공이 커지고 이제 위험 상황이라는 거죠.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이 근육으로 몰려서 힘을 쓸 준비를 해요. 그리고 말초혈관, 모세혈관들을 수축이 되면서 근육에 강력한 힘을 쓸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줘. 이 호르몬이. 그래서 이제 사자가 쫓아와서 내가 싸워서 이기거나 도망가면 이제 끝나죠. 이 상황이 끝나면 이 코르티솔과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은 싹 없어져요. 이렇게 돼야 맞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렇게 누구한테 잡혀먹거나 누구하고 막 죽을 만큼 싸우거나 이런 거는 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동물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평상시에 내가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 이 호르몬이 팡팡 분비가 돼요. 어떻게 되냐? 심장 박동이 빨라지죠. 혈액이 막 근육으로 몰리기 시작하고 말초혈관들이 수축이 돼서 근육에 강력한 힘을 쓸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주는데 이게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고 1년 뒤도 똑같고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가 돼요. 분비됐다 없어지고 분비됐다 없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근육이 어떻게 되냐면 경직이 돼버리기 시작해요. 혈관은 계속 수축해 있고 심장 박동은 계속 커지게 돼 있고 동공이 커지면 기력이 딱 떨어지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원래는 좋은 호르몬인데 나쁜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런 원리예요. 우리는 늘상 현대인의 생활에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 너무 조급하고 지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반응이에요. 그때 우리는 동물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를 인지하는 걸 메타 인지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그럼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냐? 내가 좋은 강의 듣고 교회 가고 절에 가고 하면은 막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 막 반성하고 그러는데 다시 현실로 들어오면 안 돼. 다시 반복해.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메타인지를 하는 거예요. 메타는 더 높은 초월적인 이야기고 인지는 무언가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곳에서 느끼는 초월적 인지를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제 3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나를 놓고 제 3의 저를 제가 바라봐요. 나겸이가 위에서 바라봐요. 이거 많이 하죠? 여러분들 뇌과학 같은 데 많이 나오거든요. 나의 모습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너무 불안에 떨고 있구나. 너무 조급해하고 있구나. 이런 내 모습을 내가 바라봐주고 나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은주야 화났니? 은주야 화났구나. 너가 왜 화났니? 그렇게 조급해?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 안 하는 게 그렇게 조급해? 그냥 한번 냅둬봐, 한번. 너가 한번 릴렉스 해봐. 이렇게 자꾸 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일단 화가 나는 비판하고 있는 내 모습을 제3자가 보고 나를 자꾸 달래주는 거예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에고라고 하거든요. 나의 본능에 충실한 나를 에고라고 그래요. 에고. 그리고 본능에 충실하지 않은 나를 셀프라고 하는데요. 그 에고가 자꾸 나를 지배하지 않게끔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뇌는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왜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뇌를 이해하면 되게 이런 게 좀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우리 뇌는 세 개가 있는데 파충류의 뇌, 동물적인
본능을 담당하는데 먹고 싸고 성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다 파충류의 동물적인 거예요. 가장 안쪽에 있고요. 포유류의 뇌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개나 고양이나 고래나 이런 것들은 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 뇌고 중간층에 위치하면서 우리의 그 좋고 싫음을 표현을 하죠. 가장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건 인간의 뇌예요. 인간의 뇌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세워요.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메타인지가 인간의 뇌에서 이루어져요.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고 이 뇌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감정 조절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막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 뇌로 들어간 걸까요? 어디 뇌로 간 거예요? 인간의 뇌예요? 다 꺼셨나? 다 꺼주셨어요. 동물적 동물의 뇌. 본능을 담당하는데, 파충류나 포유류의 뇌로 돌변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인지하면 돼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런 상태로 가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맨날. 어느 때는 막 파충류가 됐다가, 어느 때는 포유류가 됐다가, 어느 때 인간이 됐다가 막 그러는데 자꾸 인간의 뇌를 자꾸 쓰면 돼요. 그래서 이 뇌를 자꾸 활용하게 되면 그 첫 번째가 메타인지라고 그랬죠. 나를 자꾸 인지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스탑이라고 나한테 얘기해 주든가 그만. 나 자신한테 스탑. 입으로 스탑. 하든가 아니면 그 공간 그 시공간을 딱 끊어줘요. 애들한테 막 비난을 하다가 내가 화장실을 딱 들어가. 그럼 공간도 끊어주는 거고 시간도 끊어주는 거예요. 딱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메타인지가 지금 안 되고 있구나. 내 메타인지를 한번 해볼까? 파충류, 포유류, 인간. 아, 내가 지금 포유류.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인간의 뇌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나와서 시공간을 다시 잇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이야기해보고 내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부정적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메타인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면 돼요. 긍정적일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부정적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 성향이 자꾸 두드러져요. 긍정적 성향인지 부정적 성향의 사람인지. 그래서 이 부정적 성향에서 상황에서 긍정적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메타인지가 돼야 돼요. 나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상대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상대가 좋고 나쁘고 이게 옳고 그르고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건 의미가 없대요. 이 긍정적 가정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게임하는 건 나쁜 거야. 우리 아들이 방 청소를 하지 않는 건 나쁜 거야. 직장 상사가 나를 을처럼 대하는 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게임은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고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건 나의 판단이잖아요. 그죠? 그럼 게이머들은 어떻게? 그 나쁜 게임을 막 24시간 해가지고 프로게이머가 돼서 페이크 같은 경우는 연봉이 100억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거죠? 그죠? 내가 생각할 때 게임이 나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긍정적 가정을 해서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너무 하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게 다 없어졌네. 왜 그렇게 됐을까? 세 번째는 상대를 이해하고 그럼 용서하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에서 이 세 가지 행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이 습관화 있다면 이게 변화가 없어요. 매일매일 그 타령이 돼요. 이게 자기 기만이 습관화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 진짜 속마음은 달라. 내가, 어, 우리 아들이 게임을 안 했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나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해서 우리 아들한테 게임은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 근데 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네가 게임을 하면 공부도 못하게 되고 막 게임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게임이 나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 자신을 속이는 거야. 아들한테도 속이고. 제가 은주님하고 향실님이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리고 다들 아까 솔직하게, 호선사님들 솔직하게 얘기해 줬어요. 이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이게 자기 기만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내가 돈이 없어. 돈이 진짜 없어서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데 속으로는 그런데 겉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어, 돈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자꾸 자기 기만이 습관화되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나는 돈이 필요해라고 얘기해야 돼. 나는 돈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 왜? 카드값도 막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정말 나는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난 정말 돈이 필요해. 추가적인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난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자꾸 자기를 속이면요.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돈을 벌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자기 기만은 정말로 변화가 없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이것도 나중에 할 거거든요. 자기 기만에 관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그 타령이 돼요. 맨날 저는 못해요. 저는 할 환경이 안 돼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서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도와주지 않아요. 왜? 자기 기만이 습관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남한테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나를 속이고 사는지 안 속이고 사는지. 음.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꾸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감정 상태를 많이 느낄 거예요. 많이 두려워요. 어, 제가 나중에 이제 그 테스트하는 거 또 올려드릴 건데, 음, 내가 긍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이럴 때 불안하다. 이런 게 다 데이터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를 해보면 어느 때 내가 불안한지가 딱 나와요. 건강염려증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 신체가 조금만 잘못돼도 불안증이 나타나요. 근데 또 어느 사람은 암인데도 별로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아, 냅둬.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나의 불안을 건드리는 게 달라서 그래요. 그런 걸 좀 이해하면 좋은데요. 심리적인 불안을 같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신체적인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내가 알고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불안장애가 있구나.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두려움은 이게 이제 그 악순환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요.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면 걱정을 하게 돼요. 걱정이 되면 불안해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안 해요. 걱정돼요. 불안해요, 이제. 우리 아들이 좋은 학교를 못 갈까 봐 불안해. 정말로 제대로 못 살까 봐 불안해. 이런 불안이 여기에서 끊이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공황장애가 오게 되고 중독이 돼요. 어떤 한 가지에 의해서 중독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고 도피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요즘 핸드폰 중독 너무 많죠? 어,
그냥 이게 고립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선순환 방향이에요. 두려워요? 걱정돼요. 그럼 어떻게 해? 여기에서 불안의 감정을 느낄 때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무언가 나의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끊어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내가 만약에 직장 상사였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야. 그거 안 돼봤잖아요. 내가 직장 상사 안 돼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장 상사의 마음을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센터 운영해봐서 알아요. 제가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정신 차려서 운영을 하게 돼요. 전기 끄는 거, 뭐 하나하나 하는 거, 제 레이더에 다 들어오죠. 근데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분리수거도 안 하세요. 집에서는 아마 분리수거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 종이 박스에 그냥 막 넣어요. 종이와 비닐을 다 넣어버려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어느 때는, 이상하다. 저분들이 집에선 분리수거를 잘 할 텐데, 왜 센터에 오면 저렇게 막 분리수거를 안 하시고 그냥 막 넣는 거지? 그럼 제가 또 분리수거해서 다시 또 갈라서 넣어요. 그분들은, 센터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그냥 오시면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센터를 운영하든 센터에 어떤 센터에 가든 간에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아껴주고 신경 쓰고 이래야 맞는 거죠. 그게 어른이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역지사지 해보면 이해를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보면, 아, 나도 남의 집에 가서 내 물건이 아니라고 함부로 공짜로 갖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함부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저분한테 언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책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용기와 도전이라는 감정이 나한테 생겨요. 이제 이런 행동을 하게 돼요. 내가 돈이 없으면 그냥 냅둬 이게 아니라, 아, 내가 뭔가를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래, 내가 뭔가 대책을 세워 봐야 되겠다. 그럼 행동하게 돼요. 내가 그간에 경제서적 한 번 읽지도 않았어. 돈에 관심도 없었어. 뭐 이런 거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그렇지만 해보는 거야. 성과 및 성장을 하는 마인드로 변해요. 도전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게 선순환 방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밤에 자꾸 여기에 들어와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는 이유는 두 번째 방향으로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 방향으로 가더라도 다시 두 번째 방향으로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시나브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가 이제 용기 내서 도전해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오바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얘기 다 들어보고 하니까 제가 오늘 되게 공감이 많이 갔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호선님 좀 늦었지만 한 두세 분만 오늘 그 어떠셨는지 한번 피드백하고 마무리할게요. 호선님이 진행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 제가 먼저 피드백 한마디 하고 다른 분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마음에 들었던 말은 마음에 드세요? 그러고 있는 본인이 어떤 상황이 돼서 내가 파충류도 되고 포유류도 되고 인간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마음에 드세요? 그런 본인이라는 어,
나를 인지할 수 있는 질문?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저는, 그러고 있는 너 진짜 마음에 드냐, 너? 바탕화면에다 깔아놔야겠어. 그러면 나를 인지하고 내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은주님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어땠는지? 아, 저는요, 변화해야겠지만, 이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야지. 좀 더, 울분? 네, 아이한테 울분을 가져요? 요즘 너무 스트레스 많아요, 정말. 아, 그래요? 제가 언제 맷집이 한번 되어드려야겠네. 저를 한번 때리세요. 그러면 제가 다 맞아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셔야 되겠네. 마음에 그죠? 드세요? 그러는 은주님이 스스로. 마음에 안 들고, 나도 너무 내가 미친 듯이 소리치는구나 싶지만, 어쩔 수 없어야지.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백인수님은 어떠셨나요? 금방 공간이 이동이 되셨네요. 네. 지금 대답하기 아, 힘드신가요? 음소거가 해지가 안 됐다. 네. 음. 소리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부터 할게요. 김향실님은 어땠나요? 네, 오늘, 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같은 사례를 가지신 분이 있어서 또 아유, 위로가 또 되고요. 또, 참, 모두에게 힘든 부분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늘상, 그저, 울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죠. 이거를 저 또한 그렇거든요.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어, 나의 감정에 대한 부분도 뭔가 정리가 되고 이걸 어떻게 그 아이한테도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될까? 예. 그런 걸 늘상 고민하죠. 이제 막 이렇게 막 내 마음껏 화대로 했다가 또 이제 책을 읽으면 마음이 전이 되고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갈까 고민을 하는데 네, 그 울분이라는 게 있죠. 공감이 되거든요. 울분. 쏟아내야 되는 울분. 그걸 또 어떻게 또 마음을, 예, 책을 통해서 물론 이제 가라앉히긴 하는데, 예, 또, 그럼에도 또 함께 또 대화를 나눠보고, 또 합의점을 찾아보고 하고 또 해봐야겠죠. 네. 네. 예, 오늘 독서홈에서 이제 부분은 끊어내지 못하는 부분, 이제 끊어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해봐서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 아이하고의 그 관계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 이제 또 그렇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죠? 비난하고 비평하고 뭔가 막 몰아세우는 어떤 끊어내지 못하는 그 뒷부분이 내가 끊어내서 거기까지만 딱 하고 이렇게 내가 좀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어가 안 되니까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내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 부분을 울분이 좀 이렇게 올라오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팩트까지만 이야기하는 습관을 갖는다. 그죠. 그렇게 저분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팩트까지만 얘기하지, 그 위에 비난을 하지 말아라. 거기서 딱 끊어보자라고 하는 거. 참 좋은, 깨달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미호님 어떠셨나요? 저 넓은, 서재에서 어디 계시나요? 자, 그러면, 김양리님은 어떠셨나요? 아, 우리 임순성님도 대답을 해주셨었죠? 자, 임순성님은 어떠셨나요? 이럴 때 울분이 치솟습니다. 대답을 안 해서. 울분이. 네. 팩트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내 가슴이 울분이 치솟지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어, 아,
참여하고 후속도 얘기해 줄 음.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음, 북콘서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아주 충분합니다. 얘기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되는 만큼, 흐르는 만큼 얘기해 주시고요. 이 뭔가 강제해서 뭔가 내가 또 막 얘기를 해내야 되는 부담감을 또 가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DISC 중에 S형한테 말 시키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DISC 그 공부를 하고 여기 이제 현상까지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더 같이 어우러지는 인간관계를 이뤄낼 수 있을까가 있는 강의가 있었어요. 그것도 요즘에 많이 듣고 있었는데 절대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만 맞춰보도록 하고요. 카네기 인간관계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12가지 원칙, 이런 책을 올려놨죠. 그러니까 카네기 인간관계로는 아주 커다란 책이고, 그 12가지 법칙, 그거를 쭉 소스만 빼놔가지고 조그만 책입니다. 그래서 2가지 책 중에 읽고 싶은 책 읽어보시고, 이 시간에 참여하시면, 우리, 음, 최나겸님께서 굉장히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고민해 봐야 될 변곡점을 잘 질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책을 안 읽고 들어오셔도 충분히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북콘서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8시 반에 다음 주 목요일 날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어찌됐든 이 행복, 저 행복, 많은 행복 중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는 행복 참 좋잖아요. 네가 있어 산다, 막 네가 내 가슴에 있다, 막 이럴 때 굉장히 행복하죠. 네, 그거에 있어서의 남한테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남한테 무언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 한번 붙잡고 1월 달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치는 박수 크게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